그날 새벽 3시 평양 국가보위성본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제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25년간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단속했던 제가 결국 그들과 똑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국가보위성 중장 출신. 내부 정보 수집과 반체제 인사 단속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신뢰 속에서 체제를 지키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말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침묵 속에 갇힌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2023년 가을, 평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뒤에 숨겨진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국가보위성본부 6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 시내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수십 건의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밀수, 불법 영상물 시청, 체제 비판 발언, 탈북 시도. 저는 그 모든 것을 읽고 판단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간부 아파트 12층, 제 집은 4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온수가 나오고 전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은혜, 우리의 지도자. 볼륨을 줄일 수도, 끌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 당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아침 7시면 인민반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주민들이 모여 상호 비판과 생활 총화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동문의 집에서 밤늦게 불이 켜져 있었다. 박동무가 김정은 원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기록됐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 간부였지만 제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받았습니다. 보위성 간부의 가족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매일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CCTV 분석 보고서, 도청 기록, 밀고자들의 제보서. 평양 시내 주요 지점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요 도로, 시장 입구.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보고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교원대학 강사 한 명이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중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조사 지시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서명 하나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였습니다. 제 아들은 당시 15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중국은 정말 우리보다 못 사나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성 간부였습니다. 표정 관리는 기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 그냥 학교에서 중국은 아직도 자본주의 복원에 위험에 빠져 있다고 배웠는데 궁금해서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짜 궁금증을 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질문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저는 제가 단속하던 사람들이 했을 법한 대답을 제 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압수한 USB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저는 증거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이, 자유가, 풍요가 너무나 낯설고 부러웠습니다. 그곳에선 질문이 죄였습니다. 의심은 반역이었고 호기심은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체제에 갇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 천천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봄, 저는 중국 단둥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보위성 간부로서 북중 국경 지역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임무였습니다. 사흘간의 출장이었지만 그 사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둥에서 본 중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층 빌딩, 화려한 네온 사인,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제가 지키던 북한은 깜깜했습니다. 밤이 되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단둥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동행했던 보위성 대좌가 중국어로 된 신문을 보다가 제게 보여줬습니다. 동무, 이거 좀 보시오. 남조선 경제 성장률이.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보지 마시오. 저게 선전물이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 숫자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기술 수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제 사무실로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불법 라디오 청취자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12명, 주부, 노동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국의 KBS 월드 라디오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위험한 행동으로 이끌었을까?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압수된 라디오 중 하나를 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작은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보위성에서 일하면서 이런 행동을 단속해왔던 제가 이제는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를 틀어 물소리로 주변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노이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께. 숨이 멎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북한 밖 세상의 이야기를, 탈북자들의 증언을, 한국의 일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체제가, 제가 믿었던 사상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출근길, 저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화장실에 숨어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번 적발될까봐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다시 거짓 속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한 대좌가 보고했습니다. 최근 불법 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층에서도.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25년간 익힌 가면이었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정반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그곳에선 진실이 범죄였습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2023년 8월, 제 이름이 내부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제 직속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동무, 최근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 대해 알고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김정은 동지는 2020년대 들어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부들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재편이었습니다. 충성심이 의심되는 간부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작년 중국 출장 당시 현지 중개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족 선물용 전자제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 외화 밀반출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몇몇 사건에서 처벌이 너무 관대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춰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대신 노동교화형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건의해왔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위성에서는 그것을 사상적 나약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숙청당하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로였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단속해온 그 경로를 역으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두만강 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제 사무실에는 국경 지역 지도와 경비 배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혼자 남아 그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은덕군과 온성군 사이 두만강 상류 지역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험해서 탈북 시도가 드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덜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복사할 수도,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억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국경을 넘기 위한 뇌물, 중국에서 숨어 지낼 비용, 브로커 비용. 최소 $10,000는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위성 간부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모아둔 외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 때마다 조금씩 환전해둔 위안화와 달러, 그리고 밀수업자들에게서 압수한 후 보고하지 않고 빼돌린 돈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단속했던 그 범죄로 모은 돈으로 제가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아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하는 만화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3명이 함께 탈출하는 것은 성공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아내와 아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추방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숙청당하면 어차피 가족도 함께 몰락할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남아 한국에 도착한다면 그들을 빼내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최소한의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여벌 옷, 압수한 중국 SIM 카드, 그리고 제 일생의 저축이었던 8,000달러. 시간은 흘렀고 제 주변은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 제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저는 함경북도 출장을 자원했습니다. 국경 경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관은 의아해했지만 승인했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의 출장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밤 11시, 저는 두만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제게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깊어졌습니다. 함경북도 은덕군 국경 지역, 저는 공식 출장차 이곳에 왔습니다. 낮 동안 경비대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의 시찰이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저는 경비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구역 순찰을 직접 점검하겠소. 혼자서. 경비대장은 놀랐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중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덧붙였습니다. 무전기는 필요 없소. 소음이 경계 태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 제가 25년간 쌓아온 권위가 마지막으로 제 목숨을 구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밤 10시, 저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경비병들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제가 낮에 확인해둔 경로를 따라, GPS도 없이 오직 기억만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만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콸.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강물은 검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약 200m 왼쪽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지점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설계한 경비 체계였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배낭을 비닐로 열어 겹 감쌌습니다. 옷을 배낭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9월의 두만강 물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제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강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치라이트는 제 머리 위 1m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3초, 4초, 5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 물은 제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 탕, 탕.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제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며 반대편 강변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미친 듯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빠른 물살이 저를 감춰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 15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돌이었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건너왔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비닐이 잘 버텨줬습니다. 옷이 젖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입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저는 중국 땅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한 농가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숨어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25년간 단속하고 추적했던 그 강을 제가 건넜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국가보위성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범법자였고, 추적 대상이었고, 탈북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운명을 제 손으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입. 중국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헛간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벗어났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론.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저는 헛간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축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북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풍요로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배낭에는 중국 돈 4,000 위안화와 5,000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SIM 카드 하나. 압수품으로 보관했던 것을 빼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벗어나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심양이었습니다. 그곳에 탈북자 브로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성에서 일하며 수없이 브로커 네트워크를 조사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심양행 버스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위안화를 건넸을 때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운전사는 아무렇지 않게 표를 끊어줬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웃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말을 걸면 안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공장, 아파트 단지들. 모든 것이 북한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 인파 속에 숨었습니다. 한 PC방을 찾았습니다. 20위안을 내고 컴퓨터 한 대를 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 구글에 접속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탈북자 구조.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공안의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단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 탈북자 인권단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긴급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PC방을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중국 선불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골목길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단련된 보위성 간부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오세요. 안전가옥입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심양 외곽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심양 거리를 헤맸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은 위험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했고 북한 사투리가 들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9월의 중국은 쌀쌀했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5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체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뒤로, 어둠 속으로. 경찰차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저는 안전가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주소 근처까지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심양 외곽,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목표 주택을 찾았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무리. 강을 건넜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이 문 안에서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일주일은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6명의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 출신 주부, 계산의 장마당 상인, 무산의 광부, 평양 교사.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가옥 책임자인 김 목사님은 50대의 탈북자 출신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탈북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몽골을 경유하는 육로,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남방 루트였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특수합니다. 국가보위성 중장급 간부라면 북한 당국이 전방위로 추적할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도 협조 요청이 갔을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탈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핵심 인물이 이탈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계획은 이랬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쿤밍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방콕으로 이동한 후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8,000입니다. 제가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사업가 신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연기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중국인 사업가입니다. 보위성 간부가 아닙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5년간 익숙했던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준비 끝에 출발일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를 쿤밍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15시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아온 것을요.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김 목사님은 웃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보위부에 쫓기며 이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줬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김 목사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 쪽 좌석 원하세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켰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처럼 자연스럽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중국이 작아졌습니다. 북한은 더 멀어졌습니다. 3시간 후 비행기는 치앙마이에 착륙했습니다. 태국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다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또다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행 목적은 관광입니다. 얼마나 체류할 예정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문을 지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 신청하러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착한 문 하나. 그 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 신청을 한 후, 저는 일주일 동안 방콕에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급 간부의 탈북이었기에 국정원에서 직접 담당자를 파견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아니 김철수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동무가 아닌 씨로 불렸습니다. 그 호칭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공항,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양 순환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지위, 정체성. 제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버스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50년을 살아온 사람이 5살 아이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식당 직원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음대로 골라도 됩니까? 네, 물론이죠. 마음대로.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의 신분이 특수합니다. 국가보위성 중장급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보복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평양 아파트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일상의 소음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14시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수백 가지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편의점 하나에 북한의 김일성 광장 백화점보다 많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서점에 갔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이 책을 만지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경제, 연예인, 일상,
무엇을 말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너무 한심해. 다음 선거 때는 절대 안 찍어.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체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연좌제. 북한에서 한 사람의 죄는 가족 전체의 죄가 됩니다. 제 선택이 그들에게 고통을 줬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자유의 기쁨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이곳에서. 지금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제 지식을, 제가 본 북한의 진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는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체제를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그 체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선 질문이 죄였지만 여기에선 대화가 자유입니다. 그곳에선 선택이 없었지만 여기에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합니다. 그곳에선 진실이 금지됐지만 여기에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